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물 가격 등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아기에게 맞히는 BCG 백신에서 독곡물로 알려진 비소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검출된 비소량이 건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며 문제의 백신을 회수했지만 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혜택을 없애고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차량 이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이 내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폴더블 폰 일부를 오늘 공개했고 LG전자와 중국의 화웨이도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찾아가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호가가 마치 실거래가인 것처럼 표시되는 등 실제와 다른 정보가 적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황인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봤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아파트에는 거래 완료라는 표시와 함께 10억 3천만 원이란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래 완료된 거 10억 3천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10억 3천인데 아마 9억 8천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 가격대가 지금 거래된 게 아니라 9억 밑으로 떨어져 갖고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거래가 완료되면 가격 정보를 실거래가로 바꿀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호가를 실거래가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사되지도 않은 거래를 거래 완료라고 표시하고 실수라며 며칠째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만으로는 진짜 시세가 얼마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물 소지도 있고 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는 좀 문제가 크다. 네이버 부동산 측은 실거래가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창이 있다고 밝혔지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현재로선 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실거래가를 입력해주는 방법 외엔 해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거래 당사자의 혼란은 물론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요즘에 집을 알아볼 때 공인중개사를 찾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집값 알아보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네이버 부동산으로 알아본다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포털 1위 업체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회사 측 설명대로라면 하루에 한 10만 뷰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원룸 같은 소형 주택보다는 이 아파트 시세를 검색할 때 이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어떤 시세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이 호가가 실거래가처럼 적혀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주택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원하는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원하는 아파트가 최근 거래되는 가격 완료된 가격을 봤더니 5억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저는 이제 5억 원을 최근 시세로 가정하고 이제 거래를 시도를 할 텐데요. 그런데 제가 실거래인 줄 알았던 그 가격이 사실은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집주인이 내놓았던 호가였다면 사실 제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라는 게 원래 이제 집주인이 원하는 희망 가격이다 보니까 실거래 거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거래가를 알 길이 없는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호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죠? 뭐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구나라는 걸 보고 최소한 그러면 나도 그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건데요. 예. 특히나 요즘같이 이제 집값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집주인이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말라고 이제 중개업소에 압박을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이제 호가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 호가가 또 다른 호가를 형성해서 이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소에서는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 완료된 매물에 실거래가를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완료됐고 받을 돈도 다 받았는데 굳이 귀찮게 실거래가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의 답변이었는데요. 네이버 측 역시 현행법상 이 60일 이내에만 거래 완료 후 60일 이내에만 실거래가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소에 기재하라고 압박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네이버 부동산뿐 아니라 다음 등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안 없을까요? 네, 중개업소에게 실거래가를 기재하십시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데서 이 거래가 완료된 매물에 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준다면 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좀 더 활성화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결국 이번 주 제자리에 멈췄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변동률 0%를 기록했는데요.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보다 호가가 1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는 거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만 계속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실정.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지금 현재가 가장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편입니다. 한 5, 60개는 나와 있을 겁니다. 강남구의 이 재건축 추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평짜리는 18억 한 초반대까지도 거래가 됐었지만은 호가가 내지 1억 5천까지도 떨어져서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 전혀 안 되고 급매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죠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지금.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0.1% 떨어지면서 지난주보다 낙폭이 2배로 커졌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0.07%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처음 하락 대열에 합류한 용산구와 동작구도 2주 연속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이후 1년 2개월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셋값도 낙폭을 키워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3%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 문제를 놓고 내용을 겪고 있는 한국GM노사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3자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예, 산업은행이 한국GM노사에 3자 대화 제안한 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 하겠다는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GM 사측과 노측, 산업은행 이렇게 3자 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 내일 중으로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현재 연구개발 법인 분리를 강행하려는 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측이 대립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 기자, 한국GM에 약속한 출자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뜻도 나타냈다고요?
산업은행은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 원 중에서 현재 절반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인 4천여억 원은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회장은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계약 파기를 각오하더라도 출자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GM 측이 한국GM의 문을 닫고 철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각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3자 대화는 별도로 한국GM에 대한 법적 조치 의사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현재 노조가 산업은행 추천 사회이사들의 주총 참석을 막은 데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 사측에도 주총에 대한 무효 소송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법인 분리 안건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맞히는 BCG 주사. 예전엔 이렇게 흔히 불주사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흉터가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도장처럼 살짝 찍는 형태로 접종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사실상 먹통이었습니다. 이 갓난 아기들이 맞는 결핵 백신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식약처는 그 양이 적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들 마음이 어디 그렇겠습니까?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백신은 일본에서 수입된 제조번호 끝자리 147에서 149까지 제품입니다. 14만 2천여 개가 수입됐고 이 중 12만 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병원에 있는 것도 안전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 것도 좋은 약이니까 그럴 거 당연히 믿고 그래서 맞췄죠, 당연히.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은 애기 주사에 비소 물질 화가 나고. 독성 물질인 비소의 최대 허용 국제 기준치는 하루 기준으로 1.5 마이크로그램인데 이번에 검출된 양은 0.039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백신에 포함된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백신을 계속 맞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맞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사용액의 비소 허용치 기준 0.1 ppm보다는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주사를 맞은 대상이 갓 태어난 신생아라는 점도 부모들을 불안케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일본은 기존 제품에 대한 회수 대신 추가 판매만 중지시켰습니다. 앞서 수입 고혈압 약에 이어 또다시 수입 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식약처의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쯤이면 거리에서 경유차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왕이면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자동차를 쓰자던 정부 정책, 일명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아예 경유차를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새로 잡았습니다. 목표는 10여 년 뒤인 2030년까지입니다. BMW 어떤 그 배출가스 저감 관련된 차량으로 인한 화재 사건들,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 또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젤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장치를 달거나 그런 기능의 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던 지원책도 사라집니다. 주차료나 통행료 등을 할인해주던 인센티브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정해 사라지는데 현재 혜택을 보는 차량은 95만 대 정도입니다. 대신 낡은 경유 트럭을 오염물질 배출이 보다 적은 LPG차로 바꿀 경우 현재보다 400만 원 더 보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일반인들의 운행 제한은 훨씬 강화될 뿐만 아니라 확대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는 더더욱 강해집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될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에서는 도로 청소라든지 차량 이부제와 같은 예비 저감 조치를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혜택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지만 국회가 법을 고쳐야만 가능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스마트폰 과연 어디까지 진화할까요?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이 불과 몇 달 뒤면 출시될 전망인데요.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자극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벽돌처럼 투박하게 생겨서 이름 붙여진 벽돌폰.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던 폴더폰. 초콜릿처럼 생겨 위아래로 움직이던 슬라이딩폰. 모두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던 휴대전화입니다. 스마트폰의 디자인 혁명 바람이 불조짐입니다. 화면을 접이식으로 볼 수 있는 폴더블 폰입니다. It's finally here. When it's open, it's a tablet, offering a big screen experience. 삼성전자가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을 살짝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펼치면 7.3인치의 태블릿 PC가 되지만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갑니다. 삼성은 내년 초에 완성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LG전자와 중국의 화웨이 모두 폴더블 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5G 상용화에 맞춘 사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조사기관은 폴더블 폰 시장 규모가 내년 320만 대에서 2022년에는 5천만 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가격입니다. 폴더블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예상되는 가격은 200만 원 정도인데 양산됨에 따라 150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폴더블 폰 수요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을 살핀 뒤 2020년 이후에나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혁신이 없다는 비판 속에 수요 정체에 빠진 스마트폰 시장. 과연 폴더블 폰이 새로운 혁명을 가져올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내년 초 닻을 올립니다. 회장과 은행장을 겸직하냐, 분리하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의 손태승 행장이 1년 동안 회장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김한진 기자입니다. 손태승 현 우리은행장이 4년 만에 부활한 우리금융지주의 첫 회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장 자리에 오른 뒤 1년여 만에 지주 회장 자리까지 꿰찬 겁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손태승 행장이 1년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그룹 내 우리은행 비중이 절대적이고 지주 설립 초기에는 지주와 은행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의 그 특수성, 은행에 대한 편중성이 굉장히 높고 내부등급법을 갖다가 지금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겸임을 갖다가 하는 게 맞다. 대신에 최소한으로 겸임을 하자. 당초 예상보다 회장 후보를 빠르게 결정한 데는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애초 행장과 회장을 분리하는 게 지주사 전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봤지만 관치 논란 등을 의식해 한시적 겸직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손 행장은 겸직 1년 동안 정부 지분 18.4%를 매각하는 완전 민영화와 비은행 계열사 강화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손 행장은 다음 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설 지주사의 초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됩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공화당이 상원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강예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10포인트가량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하락폭을 전부 회복했습니다. 간밤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등 뉴욕 주요 증시들이 2% 넘게 상승하고 이 미국 훈풍에 우리 코스피도 반등한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6원 하락해서 1117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상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각각 다수당 지위를 지키면서 이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 점을 우려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중국에 약
1,400억 달러, 또 미국에는 7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고 이 두 나라의 수출하는 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5%로 관세를 올리는 내년에 올해보다도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2%에서 2.25%인데 미국이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전인 이달 말에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열게 돼서 상당히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1.5%이고 한미 금리 역전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된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 결과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구매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이 합리적인 물품들이 있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한 번에 큰 구매 비용이 드는 제품일수록 렌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관련 산업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렌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행사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가전기기부터 수족관과 유아용품, 스마트폰까지 모두 렌털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50여 개 업체가 소비자들과 만나 새로운 렌털 아이템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합니다. 음식물 스낵기가 종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보게 되네요. 정수기 쓰고 있고 뭐 비데 같은 거 쓰고 있고 일시불로 사는 것보다 더 싸게 부담 없이 되니까 렌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국내 렌털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26조 원에서 2년 뒤에는 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기청정기나 비데, 인덕션 레인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정용품 렌털 시장은 2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털업계가 새로운 영역과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렌탈 시장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매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SK매직은 헬스케어 제품과 SK 계열사 제품인 인터넷, 통신, 보안 시스템과 결합 상품을 만들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반 사무용품 시장은 이제 익숙한 시장이 되었거든요. 키오스크나 무인 원두 커피 머신을 도입을 했고요. 2018 코리아 렌털쇼는 오는 11일까지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SBS CNBC 박기환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말한 것은 정부 정책 결정 구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야의 타협과 조정을 기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금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 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빠르게 도는 거대한 회전 바퀴에 고개사가 날아오르듯 안착하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무게 730kg짜리 죽음의 바퀴를 몸의 움직임만으로 돌리면서 선보이는 묘기에 탄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시리즈 가운데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쿠자가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특히 공중 줄타기는 단연 백미로 꼽힙니다. 줄 위에서 자전거를 탄 것도 모자라 또 한 명의 의자와 함께 올라타는 아찔한 묘기가 손에 땀을 주게 하고 줄에 의지한 채 하늘에서 선보이는 퍼포먼스는 묘기를 넘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태양의 서커스는 벌써 예매 규모가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뮤지컬 디바 옥주연이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이제부터
명랑한 아가씨 엘리자벳이 황후가 되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엘리자벳은 지난 2012년 국내 초연 이후 이번이 4번째 공연입니다. 4번 모두 옥주현 씨가 주인공에 낙점되며 독보적인 엘리자벳을 연기하고 김소연과 박형식, 이지훈 등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캐스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후원 경매에 각계에서 기증한 64점의 작품들이 모였습니다.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 작가는 자신의 작품 한 점을, 이왈종 작가는 제주도 풍경을 따뜻한 색채로 담은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경매가 2억 5천만 원이 예상되는 장욱진의 가족도, 한국 작가 최고가 경매 기록을 보유한 김환기의 작품도 출품되고 미술평론가 유홍준 교수의 손글씨와 그림이 담긴 부채, 전현직 대통령 기념 시계 세트도 눈길을 끕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과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번 경매를 통해 만들어진 후원금으로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다시 환수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돼 한층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경매 열기가 기대됩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일부 경남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동부, 영남 지방에 20에서 50mm, 남해안 지역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남부는 새벽에, 강원 북부는 아침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모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1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집니다. 낮 기온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